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상반기 내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 방위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주도주의 위치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파른 상승의 상승률의 측면에서는 다소 좀 뒤처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이 실적이 좋아서 올랐고 다른 데는 실적이 아직 그렇게 좋을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이제 못 오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주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사실. 실적은 좋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보세요. 요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들 종목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제 몇 개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주봉을 보면 뭐 엄청나게 올랐죠. 3만 원부터 저 밑에를 안 이렇게 횡보한 건 따지지 않습니다. 장대 영봉이 나타난 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계산할 때. 이게 3만 원인데 11만 원 갔다가 그날 금요일 날 급락을 했고요. 이게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이 11만 3천 원에서 8만 원 초반 왔으니까 되게 많이 빠진 거죠. 실제로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SK도 보세요. 24만 1천 원까지 갔었는데 저점이 19만 원대에 왔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얘는 시작을 이 밑으로 하지 말고 여기부터 봐야 됩니다. 14만 원부터.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요번에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지수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조방원의 대표적인 뭡니까? 조선. ST조선해요. 여기부터 많이 빠졌죠, 지금요.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기 빠졌지 않습니까, 이만큼? 네. 원자력. 얘는 이중고점 찍고 빠져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요런 모양이에요. 걔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하죠. 네. 요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이 폭만큼 빠지지 않아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 얘들은 이제 이 밑에서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지만 곧바로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쭉쭉쭉 치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당장 나올 것이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HD 한국조선도 있는데 얘가 지금 여러 빠졌지 않습니까? 얘들이 지금 아까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고 이번에 주봉을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월봉을요. 그리고 연으로 이렇게 볼게요.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영화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쪽으로 이번에 그 신고 지수를 내면서 역사적 신고를 내면서 갈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주사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거 연봉이에요. 보면은 올해 이만큼 오른 건데 이제 첫 양봉이 나온 겁니다. 올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도 보시면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계속 약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요번에 우리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 얼마나 강하냐, 네. 그리고 이익 성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들이 쉬었다가 추가로 갈 모멘텀의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대부분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지수사나 얘네들 종목을 가지고 향후에 1년 후에 포워드, 2년 후에 포워드의 이익을 가지고 얘는 주가가 얼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예전에도 우리 그렇게 하다 실패한 적이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 하나를 보고 계시는데 얘가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얘가 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볼 때 얘가 전체 상승했다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느냐를 보고 여기서 더 안 빠지고 올라가면 그 다음 고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고점 11만 원 이후에 그 다음 고점이 또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나가야 돼요. 이거를 지금은요. 지금 그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지금의 개념, 지금 지수사를 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얘가 목표주가 얼마를 지금 제시나 뭐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못 보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지수사들은 대부분 지금 상법 개정의 강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조선주나 방산주나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취임이 되면서 트럼프 미국향 수혜인 것들이 가만히 보면 이 뉴스들을 가만히 보면 이 원자력도 미국에서 원자력 지금 르네상스 얘기 계속 하고 있고 네. 조선도 미국이 지금 조선업 개건 얘기를 하고 있고 방산은 더더욱 그렇고 얘네들의 수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수혜에 얘들이 있는 거지. 만약에 내가 퇴직연금으로 거래하는 사람들, 저는 요즘에 퇴직연금 그런 데 많이 다녀서 강의 세미나예요. 퇴직연금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롱텀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 하반기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얘들 주도주에서 다른 쪽으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쪽에 그러면 네. 얘들을 바톤 터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이쪽으로 거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방산방 한 번 더 여쭤보면 방산기업들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방산주 성장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는 지금 이제 대장주 하나 에어스페이스를 보여주신 건데 다른 회사로는 이제 기업으로는 LIG 넥슨도 있고 현대 로템도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하나시스템도 있고 또 기타 회사들도 있을 텐데 방산주 아직 더 간다고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보고 좀 접근해야 될까요? 방산 섹터에서는. 저는 뭐 하나 에어로보다는 현대 로템이 좀 더 좋게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현대 로템은 다른 쪽 사업도 있기 때문에 방산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철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좋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방산의 모멘텀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전쟁이 러우 전쟁으로부터 해서 그 여러 가지의 전쟁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한 3년 안에. 그리고 올해도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각국에 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줘야 돼? 너네 방위비 증액해. 그러면서 자국방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나토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유럽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방위비를 예산에서 더 증액하고 이게 수혜가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수요가 늘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영이 많이 됐죠. 전쟁이라는 부분은 제가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1월에 취임했으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 된 겁니다. 이 반년, 상반기 반년 동안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좀 과격하고 좋지 않거나 시장이 친화적이지 않거나 이런 정책들은 먼저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하반기나 내년에 가서는 걷어들이는 걸 해야 됩니다. 즉, 지금 관세도 때려놓고 걷어들이고 2018년도에서 19년은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관세를 계속 관세를 높이면서 싸운 무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번엔 아예 높게 때려놓고 줄이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악재를 때려놓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면서 그 다음에 호재를 만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방산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전쟁도 이제는 전쟁을 끝내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내부적으로 내부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죠. 예산 문제도 많았고 감세 정책도 있었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관세 정책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언했던 것 중에 지금 안 된 게 하나가 뭐냐면 종전입니다. 종전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걸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글로벌리 GDP 성장률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될 거고 거기에서 재건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위치를 확고히 해가면서 봐봐 내가 다 만들어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보면 되게 단순한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범위내도 분명히 생각해봐도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전을 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상반기 내내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더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왜냐하면 하반기에 가만히 정책을 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안 빠지는 이유는 감세 정책하죠. 그리고 하반기에 은행 규제 완화하죠. 그리고 금리 인하하려고 하죠. 이 세 가지 다 시장에 유동성을 주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입니다. 즉 이제 앞으로 경기 부양 정책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해요. 이 관세가 마무리되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내년 돼가지고 또 중간 평가 받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재건산업, 종전과 재건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공약했던 거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종전 얘기가 딱 나와서 그런 일이 지금도 물론 뭐 러브 전쟁을 하지만 다른 것들은 뭐 끝나긴 했지만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 강력한 모멘텀이 기본적으로 좀 줄어든다, 사그라든다 그러면은 그 모멘텀 하나 또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또 하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국의 방위비 증액을 해서 앞으로 방위산업과 관련된 이런 무기 체제나 이런 것들은 각국에서 수요가 더 많이 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는다라는 걸 반영을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섹터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위산업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방위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올라왔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주로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의 가파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도주의 위치에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파른 상승의 상승률의 측면에서는 다소 좀 뒤처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제로 종전이 되면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던데 주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은 종전이 되더라도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동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차피 이건 방산이 늘어나는 거는 시대적인 트렌드다. 이거 종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돼도 상관없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종전이 된다고 해서 종전하고 재건 사업한다고 해서 방산업이 끝나는 거냐, 이들이 성장이 끝나는 거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상승률이 한다니까요. 둔화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그게 가장 큰 모멘텀이었고 국방비를 증액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 산업은 계속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성장 산업을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했는데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해서 유럽 국가들이 무기 체계에서 전 세계에서 무기를 사들인다. 그것을 실제로 유럽에서 강력하게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것이 실제로 찍히면서 얼마큼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전에 전쟁 통해서는 있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그런 것들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현대로템인 거는 다른 쪽도 방산 외에 다른 쪽도 하기 때문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볼 때 하나만 딱 하는 쪽 있잖아요. 네. 하나만 딱 하는 쪽을 하다 보면은 걔네들이 꺾이면 그 테마가 꺾이면은 얘가 힘을 잃지 않습니까? 너무 네. 이렇게 가파르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섹터 자체가 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생적으로 네. 얘가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을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조방에서 첫 번째 조선업계 수주 증가 추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랑 HD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조선해양도 있고 현대미포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하나오션 등등 있는데 조선 섹터에서 투자할 때는 좀 어떤 포인트를 좀 더 봐야 될까요? 조선업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조선은 이미 지금 수주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었고 첫 번째 주가 상승에 그 다음에 이익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미국이 지금 조선업 재건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말만 했지 아직 한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담보된 수익이 있다, 이들한테는. 그런 관점에서는 조선업에는 앞으로 이익 관점에서는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전 세계 1위가 지금 중국이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2위이고 3위가 일본인데 일본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지 않습니까? 중국한테 뭘 줄 수가 예,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은 그 선두에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가장 확실한 섹터 중에 하나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에너지라 하면은 구에너지 511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하는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이런 거 다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력기기도 사실 에너지 섹터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향후에 지금 올해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난, 전력난이 생긴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향후 몇 년 후에 전력난이 생길 거다. 뭐 데이터 센터 발로 처음에 나왔지만은 기후 온난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리고 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피폐화된 국가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폐허가 된 국가들이 좀 있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 심지어 우리나라도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후화된 것도 새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에너지 관련된 뭐 부품, 장비, 전선 뭐 이런 쪽은 쭉 좋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조선 얘기가 뜬금없이 이 얘기한 이유는 조선 업종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LNG들 있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아직까지 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추가적으로 더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에너지 측면에서 전력기기 산업의 성장 동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전력 에너지는 향후에 5년, 10년 동안 전 세계 가장 핫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이 이게 들어요. AI 때문인 거겠죠? 처음에는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형 전력난이 네. 생길 거다 이런 얘기 계속 했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IT 디바이스의 성능이 고성능이 되면서 가장 문제점은 전력의 문제가 발생이 좀 되는 거고요. 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력 인프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저런 것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해저 케이블을 다 연결해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전력 에너지의 인프라 자체가 앞으로는 꽤 오랜 동안 시장이 핫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AI는 전력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 에너지 관련 섹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게 많이 떴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뜬 거는 사실은 변압기. 대형 변압기가 제일 많이 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거 제일 많이, LX, HD, 현대일렉, 요 세 가지가 주도 종목이잖아요. 제일 많이 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변압기들 좀 떴고, 그리고 전선 관련주도 좀 떴어요. 수주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 국가들의 그 향후에 전력난 대비하기 위한 대비들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모멘텀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 얘기할 때 전력 에너지 섹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력기 에너지가 더 앞으로 하반기에 더 강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에서 원전 기업 안 여쭤볼 수 없는데 국내 원전 기업의 좀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원전 중에서는 뭐 대장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뭐 섹터에서는 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요? 원전은 좀 조금 우리 원전하고 신재생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이제 아예 질문도 안 하네요. 태양광 풍력 이런 쪽이요. 지금 그런데 뭐 한 1년 전만 해도 뭐 다 신재생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문에 이렇게 된 그렇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 해서 이게 상황이 다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조금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신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주도예요. 원자력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공약들이 있고 지금 뭐뭐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쪽 호남 지역에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내부만 보면 정책만 보면 그쪽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원자력은 르네상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네. 원자력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타날 전력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원자력을 안 했잖아요. 유럽은 안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다가 그걸 한다고 그러고 중국도 한동안은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가다가 요즘에 원자력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의 기회가 온 거고 그 원자력을 그 한동안 전 세계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원자력은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번에 또 테마가 이루어진 게 하나가 원자력 해체 사업 뭐 500조 정도의 뭐 사업 규모가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원자력을 짓거나 원자력 해체하거나 하는 데는 최소한 15년, 20년씩 걸리는 향후의 미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원자력 기업들이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그것이 재무제표상의 이익으로 떨어지는 게 어느 정도로 규모로 해서 언제 단위로 이걸 계산해야 될지 그래서 이 적정 주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너무 먼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이게 구체적인 물리적 사업이기 때문에 수치로는 계산은 할 수 있지만 수치로 계산을 못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암제, 뭐 바이오, 뭐 신약 이런 거 수치로 계산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전체 시장 사이즈가 얼마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자력 한 개에 뭐 얼마 사업이고 그래서 거기에 부품이 뭐뭐뭐 들어가고 우리가 뭐뭐뭐 하면 얼마큼 된다. 이런 수치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이 기업의 이익으로 언제 떨어질까요?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예, 이쪽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자력은 장기적으로 보시되 그 안에 또 근데 혹시 뭐 미국에서 또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리스키한 부분이 좀 있지만 지금 전 세계가 스타트를 하면 중간에 스탑은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스타트 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이런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쭉 올랐어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모멘텀을 보면서 가고 하지 이번에 한 것처럼 그냥 수직으로 계속해서 그냥 끊임없이 갈 거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왜 제가 지금 원자력 얘기하고 뭐 방산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시장이 막 올라갈 때 그냥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물렸지 않습니까? 2020년, 21년에 여러분 우리 전체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그래서 물렸지 않습니까? 또는 그런 데가 많아요. 로봇 엄청나게 갈 것처럼 그랬는데 그래서 그좀 가다가 많이 또 밀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가 자율주행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도 이만큼의 확보가 됐고 우리 기술력이 이만큼이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것들을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주가가 그걸 반영하면서 최초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쉬어가자.
요런 생각이 되는 순간이 와요. 지금 두산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굉장히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생긴다고요. 그럼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쩌면 그 폭이 좀 길 수도 있고, 좀 폭이 클 수도 있고, 이럴 개연성에 생각하면서 아예 내가 롱텀으로 들고 가든지, 분할해서. 아니면 주가가 최초에 올라가는 순간이 아니라면,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그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지 된다. 이런 스토리만 갖고 계속 하기에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마지막 말씀해 주신 화장품이 K뷰티가 요즘에 굉장히 인기 얻고 있는데 화장품이나 피부 미용기 관련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아니, 화장품은 실제로 이익이 그냥 따박따박 떨어지는 거잖아요. 따박따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실적 얘기 안 하고 너무 올라왔어 뭐 이러고 있다 좀 쉬었다가 또 실적 나오면 떴다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동안에 왜 대미 수출 또는 대유럽 수출 화장품 위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소위 그 대형 화장품 회사보다는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이 더 주가가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 얘기가 솔솔솔솔 좀 나오죠. 물론 그동안에 우리하고 단절되면서 교육이 좀 우리가 좀 등한시하면서 중국이 반도체만 기술 발전한 게 아니고 화장품 뭐 모든 면의 기술 성장력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거기에 후회가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국 시장이라는 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동안에 그렇게 못 올랐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보면 다른 게 화장품 다 오르는 동안 얘는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요즘에 이렇게 오르는 거는 중국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 중국 관련주를 사자는 게 아니고요. 중국 모멘텀이 하나 덧붙여지는 화장품에 더 덧붙여져요. 그러면 여태까지 좋았는데 중국 모멘텀이 덧붙여지면 화장품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은 쉬었다가도 가고 쉬었다가도 가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소위 그 중소형사들 있잖아요. 중소형사들은 원래 이익이 없었어요. 주가라는 거는요. OP마진의 기울기예요. 이익의 기울기입니다. 이익의 기울기. 원래 이익이 없었는데 100억 이익 나던 회사가 500억이 나서 1000억이 나서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완전 점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큰 회사들은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우리가 볼 때 주가 움직임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지만 어느 정도에 가면 그 다음 점핑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규모의 사이즈가 커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얘가 이렇게 강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강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그보다는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가면서 있었던 대형 화장품 또는 ODM 회사들 있잖아요. ODM 회사들은 여전히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에서 중국 모멘텀이 있다고 했는데 중국 시장이 뭐 좀 더 많이 잘 열리고 있다는 건가? 어떤 의미일까요? 화장품만이 아니고요. 중국 관련 그러면 옛날에 뭐 어떤 거였습니까? 뭐 호텔 레저, 뭐 카지노 화장품, 뭐 게임, 뭐 이런 것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동안 뭐 중국하고의 관계도 안 좋았고 정서도 안 좋았고 그래서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된다. 작년에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방송 나오면서 똑같은 화장품이라도 똑같은 어떤 제품이라도 중국향이 아닌 미국향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1년 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이 지금 이제 시도를 아직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정권 바뀐 지 지금 한 달뿐이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긴다는 거죠. 과거처럼 그렇게 큰 수혜가 있을 거라고까지는 기대를 못 하지만 그 시장과 그 수혜는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죠. 이번 현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금 모색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 소위 대북 관련주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 향후의 미래에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산업 또는 이런 것들은 그건 계속 거론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시장을 얼마나 예민하게 또 그걸 반영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중국이 예전처럼 우리한테 뭐 이익을 주고 막 큰 수혜가 아니다 하더라도 분명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이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지역 화폐나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맞물린 건데 최근에 주가 보면 실적 보면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카카오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올랐고 카카오페이도 좀 관련된 회사들이겠죠?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뭐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AI 관련주에 네. AI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 효능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는 겁니다. 뭐 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처럼 그 코인의 소위 자산 가치, 수급에 의한 자산 가치로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초 자산이 있는 거잖아요. US 달러이든지 원화든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자체를 갖고 있으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되면 그래서 서클 인터넷이 급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사업을 누가 할 거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뭐 US 달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은행에 계시는 분들, 제도권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이렇게 뭐 많은 사업자한테 허가를 내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은행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 연합으로 요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 연합하고 그리고 요걸 해본 데들이 있어요. 이걸 해본 데가 어디냐면은 소위 그 페이를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페이 해가면서 요런 페이 회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제 시스템 회사들 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그 게임 회사들이 있어요. 게임 회사들은 이미 예전에 자체적으로 코인 그리고 NFT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토큰 막 요런 거를 진행을 하다가 정책이 안 따라져가지고 하다가 망하고 스톱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얘들이 조합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도 한다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규모의 원화 베이스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한두 개 이상 나올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한두 개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선두로 나서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테마로 움직이면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걸 해야 돼요. 카카오페이를 하든 네이버를 하든 은행을 하든 대표적인 걸로 가능성이 있는 쪽에 컨소시엄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 섹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 시대에 좀 정책 수혜 관련주는 방금 말씀해 주신 섹터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힘을 좀 많이 살게 될까요? 아니, 하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다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은 이제 AI도 얘기했고, 네. 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진작시키고 살리는 쪽으로 정책들이 나오는 거라서, 조선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조선에 관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산에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자력은 아마, 원래 공약이나 이런 거 없었지만은 원자력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자력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한 달뿐이 안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이 섹터에 대해서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도템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생각에는요. 보다도 가장 중점 사항은 AI입니다. 전 세계 모두 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AI에 뒤처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버린 AI를 이제 처음에 대통령 되시자마자 계속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AI의 기본 바탕은 또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반도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AI가 핵심입니다. 그냥 AI로 가야 돼요. AI에 부과되는 게 그 밑바탕이 반도체인 거고 AI가 실현되는 제품들이 있는 게 로봇이 있고 자율주행이 있고 또는 뭐 서비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 다 바이오 헬스케어가 있고 이런 게 다 AI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AI와 관련된 파생되는 제품과 서비스 쪽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섹터들은 그 기회를 잡는 거죠. 조선도 기회를 잡고 방산도 기회를 잡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잘 할 수 있었던 거니까 우리나라 좀 대단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선도 잘하고 방산도 잘하고 원자력도 잘하고 반도체도 잘하고 이런 국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서 뭘 한다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섹터의 산업들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어찌 생각해보면 AI 쪽이 제일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처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아마 정책적으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